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자산이 끝났죠. 일단 자산은 끝났고, 자, 오늘부터 이제 부채 회계로 들어갑니다. 자, 부채는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에 자, 기록되는 내용이 자산, 그다음에 부채, 그다음에 자본. 그래서 이제 자산은 이제 이미 정리가 됐고,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자, 현재 이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요 부담에 따르는 미래 경제적인 효익에 희생이 따른다, 이런 얘기죠. 자, 요 세 가지가 부채의 정의예요.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경제 실체가 오늘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현재의 의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의무, 현재의 의무로서 자, 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희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 부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죠. 자, 먼저 1년 이내 갚느냐,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느냐,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자, 1년 이내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이 유동부채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상환 의무가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정리할 수 있다. 제일 쉬운 게 왜 부채예요? 왜냐? 갚으면 끝나죠? 자, 복잡할 게 없어요. 갚아버리면 끝. 자, 한마디로 말해서 빚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5페이지. 자, 부채.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나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 의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사건 보면은 자, 1번 과거 사건의 결과다. 자, 2번 현재의 의무이고 3번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됨으로써 이행이 되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인식은 뭐예요? 지금 얘기한 요 조건에 충당한다면 자, 그럼 이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자, 항상 인식이라고 하면은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기록하니?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부채의 정의에 충족을 하면 되죠. 자, 부채의 정의에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돈. 자, 금액이 얼마일지, 금액을 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 이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정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다가 그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장부의 기록을 언제 하느냐. 자,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의 정의에 부합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인지 금액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으면은 자,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자, 내려가셔서 자, 분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자, 먼저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뭐 다 길게 써놨는데, 자, 1년 또는 이제 우리 그 1년이라는 말 대신에 또 뭘로 했어요? 정상 영업주기란 말도 했죠.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자,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은 유동부채가 되는 거고, 자, 또는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이후다라고 하면은 정상 영업주기의 이후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유동부채에는 뭐 대표적으로 단기 차입금. 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빌렸어요. 빌렸는데 언제 갚기로 했다. 1년 이내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 뭐 꼭 금융기관이 아니라 뭐 거래처에서 빌려올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하죠. 언제나 매입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급어음 같은 거. 그럼 이제 이거의 반대가 매출채권이었죠. 자, 매출채권 그러면은 자, 외상 매출금하고 자, 받으러옴이죠. 즉 상거래냐 아니냐. 자, 이러한 매입채무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출채권으로는 아니고 자, 채무에는 매입채무 외에 이제 기타의 채무가 있죠. 자, 기타 채무는 상거래가 아닌 거. 자, 예를 들어서 미지급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수금이라든지 뭐 예수금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밖의 채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네들은 상거래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미지급금이나 예수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법인세, 또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유동성 장기부채. 자, 유동성 장기부채도 자, 얘도 유동부채예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부채는 자, 이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3년 있다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X 1년에 빌렸고 얘를 이제 언제 갚기로 했느냐? X 4년에 갚기로 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돈을 빌려 가지고 차입을 언제 했느냐? 2월 1일 날 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X 4년도 1월 말일 날 자, 여기서 1월 말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면 자, 일단은 요 시점에서는 3년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죠. 비유동부채예요. 자, 근데 이제 결산일이 여기잖아요. 결산일로부터 아이 또 멀었으니까 냅둬요. 자, 여기도 결산일로부터 1년이 넘으니까 냅둬요. 근데 여기 결산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장기 차입금이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러면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자, 이렇게 죽여버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한 달 있으면 갚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자, 이렇게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인데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요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는 장기 부채라고 써 있지만 여기가 유동성 이랬기 때문에 얘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거 좀 꼭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에는 뭐 사채라든지 저 신주인수권부 사채, 뭐 전환사채,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차입금, 그다음에 이제 확정급여부채나 장기제품 보증충당부채 또는 뭐 이연법인세 부채 이런 것들이 비유동부채다. 자, 이제 그거는 갚는 시기에 따라서 1년 이내 갚느냐, 1년 이후에 갚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채는 금융부채와 자, 비금융부채로 나눌 수 있다. 자, 이제 그 금융부채라고 하는 것은 자, 금융부채라고 하면은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요거로 나누는데 자, 이제 그 금융부채라고 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자, 거기 책을 보시면은 자, 맨 밑에 307의 밑줄 그세요. 자, 금융부채란 거래 상대방에게 뭐를 줘야 돼요? 현금을 주거나 또는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자,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자, 계약을 한 거죠. 자, 요게 바로 금융부채.
그러면 이게 금융부채가 아니면은 자, 이때는 다 비금융부채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언제 주기로 했느냐? 뭐 1년 후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1년 후에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뭘로 줘야 돼요? 돈으로 줘야죠. 그러면 돈으로 준다면은 그거는 이제 돈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은 금융부채가 되는 거고, 또는 뭐 선수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품을 팔기로 하고 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뭘로 줘요? 그거는 재고자산, 상품으로 인도하겠죠? 그러면 상품으로 인도되면은 그거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금융부채라는 것은 반드시 현금이나 또는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요거를 금융부채라고 한다. 자, 거기 밑줄 그시고, 금융부채란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매입채무나 차입금, 자, 빌린 돈, 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이런 것들, 이거 나중에 뭘로 결제를 한다? 돈으로. 그러면은 금융부채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닌 거, 자, 이 선수수익이나 선수금이나 이연법인세 부채. 자, 이연법인세,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의무. 자, 계약상 뭐가 나간다? 현금 또는 금융자산이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가 바로 금융부채다. 그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308페이지로 갑니다. 자, 기출문제. 자, 다음은 X3년 초에 설립한 단기 에듀프로의 거래래요. 자, 이 중에서 X3년 말 에듀프로의 금융부채는 얼마가 되느냐? 자, 우선 3월 1일 날 은행에서 현금을 100원을 차입. 그러면 현금을 100원을 빌렸으면은 나중에 뭘로 줘요? 돈으로 줘야죠. 자, 돈으로 줘야 되니까 금융부채가 되는 거죠. 자,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은 자, 얘는 이제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자, 4월 1일 날 거래처 A에게 내년 초에 신제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리 현금을 50원을 수령했죠.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자,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 그러면 이 선수금은 나중에 상품이 매출이 되면, 자, 물건이 매출이 되면 그때 이제 선수금이 없어지게 되죠. 그럼 이때는 뭐로 줘요? 상품으로 나가죠. 그래서 얘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은 금융부채고 2번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자, 3번. 7월 1일 날 거래처 B에게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어음대금은 뭘로 결제하실래요? 현금으로 줘야겠죠. 자, 따라서 3번. 자, 얼마인가요? 200원. 자, 요거는 이제 금융부채가 됩니다. 자, 11월 1일 날 거래처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어음대금은 뭘로? 당연히 현금으로 갚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11월 1일 날 자, 300원도 금융부채에 해당이 된다. 자, 12월 1일 날 사무용 비품을 500원 구입하고 100원은 어음으로 발행하고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자, 이것도 역시 뭘로 결제할래요? 돈으로 결제. 그러면은 100원하고 그러니까 총 500원. 500원. 자, 그러면은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4개가 되겠죠. 300, 300, 500. 그래서 1,100원이 금융부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자,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겠죠. 자, 확정 채무, 확정 부채는 이미 자,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기나 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채. 요게 이제 확정 부채. 자, 내가 오늘 자금을 빌렸습니다. 언제 갚기로 했느냐? 연말에. 그러면 언제 갚느냐? 12월 말일날 갚아야 되고, 자, 얼마를 빌렸냐?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연말에 100만 원을 지급할 금액도 결정이 됐고 시기도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러한 부채가 확정 부채가 되는 거죠. 자, 밑줄 그세요. 자, 확정 부채는 보고 기간 말 현재 부채의 존재가 확실하며 지급할 금액도 지급할 시기도 확정되어 있는 자, 이러한 부채를 우리는 확정 부채. 자, 그다음에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먼저 전제하면은 충당 부채는 부채예요. 자, 우발 부채는 요거는 부채가 아니에요. 근데 왜 부채라고 그랬어요? 잘하면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부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 얘는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본문에 보고를 해요. 본문에 보고하고 얘는 주석으로만 공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확정 부채는 언제, 얼마를 이게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충당 부채는 갚긴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아야 될지 또 얼마를 갚아야 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충당 부채라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 내가 지금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자, X1년도에 자, 물건을 판매를 해요. 자, 이때 얼마에 팔았느냐? 100만 원에 팔았어요. 자, 얼마짜리를? 60만 원짜리를. 원가는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그려볼까요? 자, X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우리는 얼마에 매출했느냐? 100만 원에 얼마짜리를? 60만 원짜리를. 그러면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면 자, 매출이익이 40만 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물건을 팔면서 뭐 해줘요? 3년간 AS 해준다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AS가 뭐 5년도 되는데 1년, 2년, 3년 동안 AS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X1년도에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X2년도에 이 AS 비용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X2년도에는 자, 이때 수선비가 5만 원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자, 차변의 수선비 5만 원, 현금 5만 원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X3년에도 또 AS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선비가 뭐 10만 원 이렇게 나갔다고 치자고요. 현금 10만 원. 그러면은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 X1년도에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40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엄한년도에 X2년도 손익계산서에 X2년도 자, IS에는 여기 느닷없이 자, 수선비가 5만 원이 떨어지네. 그 다음에는 X3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자, 뜬금없이 수선비가 10만 원이 발생을 하네요. 그러면 물건을 언제 팔았는데 X1년도에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습니다. 40만 원 벌었다고요? 아니죠. 요거와 관련해서 AS 비용이 X2년도에 5만 원, X3년도에 10만 원이 나가면
이 5만 원하고 10만 원은 X 1년도 요거에 관련된 비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15만 원의 AS 비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X 1년도에는 4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25만 원만 벌은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X 2년에 얼마의 수선비가 나갈지, X 3년도에 수선비가 얼마가 나갈지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아까 확정부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얼마 이게 결정이 돼 있다고요. 이달 말일날 또는 연말에 얼마, 100만 원 이거 결정이 돼 있다고요. 시기와 금액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확정부채인데, 충당부채라는 것은 발생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얼마가 언제 나갈지는 오늘 X 1년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회사가 AS 해주기로 하고 물건을 팔면 자, 손님들이 AS 받으러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언제 올까요, 그 사람들? 미리 거기다 써놓을까요? 언제 오실래요? AS 받으러? 그러면 손님이 뭐라 그래요? 고장 날 때 올게. 그러면 언제 고장 나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발생하겠죠, 당연히. 또 그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기업은 계속 기업이죠. 우리 회사는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매출, 3년 전에 매출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AS 얼마 생겼어? 자, 우리 회사는 물건을 판매하면은 대충 한 15% 정도 AS가 되겠다.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예상할 수 있으면, 자, X 1년도 이 물건을 판매할 때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죠? 그러면 여기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사는 뭐 신들렸다고 하죠? 15만 원. 이 신기가 들린 거야. 5만 원, 10만 원. 그래가지고 15만 원쯤 AS가 요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요거를 미리 비용으로 떨어요. 판매 보증비. 그리고 자, 대변에는 뭐야? 판매 보증. 자, 충당부채 얼마? 15만 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요 판매 보증 충당부채는 자, 미래의 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 2년도에 가서는 요건 X 1년도고, 그러면 X 1년도에 여기에 와서 자, 매출이익은 40만 원이지만 여기에 판매 보증비가 자, 15만 원이 발생을 했으므로 자, X 1년에는 자, 전체적인 이익은 25만 원만 계상이 되겠고, 자, X 2년도에는 자, 수선비가 5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은 5만 원이 나가는데 이때는 수선비가 아니죠. 그럴 줄 알고 만들어 놓은 요 충당부채를 얘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판매보증, 자, 충당부채가 5만 원, 요게 X 2년도에 자, 나가면 돈만 X 2년도에 나가지, 요거는 비용이 미리 X 1년도에 비용으로 해놓은 요 충당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X 3년도에는 자, X 3년도에는 자, 10만 원이 나갔다고 치자고요. 자, 10만 원. 그럼 판매보증 충당부채 10만 원. 이렇게 떨어주면 현금은 X 2년, X 3년에 지출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비용은 X 1년도에 비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에서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하고 좀 비슷해요? 손실 충당금 세워놓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충당부채. 그래서 충당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출된지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충당부채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에 비해서 우발부채는
발생할지, 잘하면 발생할 거고 안 그러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자, 지면은 우리가 1억을 배상해야 돼요. 그러면 자, 부채입니까? 이길 수도 있잖아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부채는 아닌데 그래도 잘하면은 빚을 져야 되겠네. 그래서 그런 의무를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무제표 말미에다가 우리는 어느 사건에 대해서, 자, 우리는 소송의 계류 중에 있고 그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정도가 손해배상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재무상태표 주석에, 우리 재무제표 말미에다가 주석에다가 보고를 할 의무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거지 재무제표 본문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이렇게 하세요. 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자,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서, 자, 금액을, 자,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자,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요거는 충당부채라고 하여 재무제표 본문에다가 우리 아까 얘기한 판매보증 충당부채, 또 퇴직금 있죠. 퇴직금 당연히 줘야 되죠.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그렇지 미래에 우리 회사 사원이 그만두면 퇴직금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자,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죠. 한 명이 한 달분 월급, 1년에 한 달분 월급이 퇴직금이죠. 그러므로 자, 우리 회사 전 직원이 그만둔다면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생 가능성 높죠. 그래서 그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그 다음에 그런 판매보증 충당부채, 그 다음에 요즘에 경품 같은 거 하잖아요. 경품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충당부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충당부채. 자,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의 측정이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발부채. 자, 우발채무라고 해도 되고요, 우발부채라고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얘는 주석으로만 공시.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우발부채. 자, 요것도 역시 우발부채.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 이때는 충당부채로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시라. 자, 나머지는 이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있고 그러면은 걔는 우발부채로서 주석에만 공시를 하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부채의 존재가 확실하며 지급할 금액과 시기도 확정이 되어 있는 매입채무나 차입금,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 배당금. 자,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자,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되는 부채다. 자, 지출의 시기나 금액은, 자, 불확실하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충당부채고, 그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우발부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우발부채는, 자,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자,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부채의 인식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석 공시 대상만 되는 것, 요거를 우리는 우발부채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X1년 12월 말일 날 주식회사 한국에서 발생한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 말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포함할 금액은 얼마겠느냐. 자, 1번 제품 보증에 대한 충당부채를 1,000원 설정했어요. 그러면 자, 그거는 충당부채는 부채라고 봐야죠. 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자, 12개월분 임대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계 처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얘기는 제품 보증에 대한 충당부채를 설정. 그러면 차변에 판매 보증비 1,000원. 자, 그 다음에 판매 보증. 자, 충당부채 1,000원. 자, 그러면 얘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는 자, 부채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료 자, 12개월분을 2,000원을 먼저 받았다네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얼마라고요? 2,000원. 요거는 집세를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 자, 요거는 당연히 부채죠. 자, 세 번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1,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1,000원을 자,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1,000원. 그러면 이것도 부채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장의 확장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통주 10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한 장당 1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느냐? 200원에 발행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부채 끝나면 자본회계에서 배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면 자, 발행한 만큼 자본금. 자, 얼마를 발행했느냐? 10주. 자, 한 장당 액면은 100원짜리. 그러면은 언제나 여기 기록되는 자본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이에요. 1,000원이죠. 일단 나중에 자본에서 배우기로 하고. 근데 돈은 얼마가 들어왔느냐? 2,000원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1,000원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들어온 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2,000원이 들어왔으니까 자, 요 1,000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래가지고 요거는 자본이에요. 자본. 자, 이 자본회계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요 자본금도 자본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이다. 자, 요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본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자, 잉여금이라는 거는 남는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잉여금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였다. 그래서 얘를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이건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부채 금액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만 더하면 되겠네. 자, 얼마가 될까요? 4,000원. 그래서 정답은 4,000원이 부채의 금액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당부채 310페이지입니다. 자,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공시합니다.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직원을 채용했네. 그럼 직원이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줘야 할 자, 의무가 발생하겠죠. 또 자, 물건을 판매하면 AS 주기로 했다며요. 그러면 AS 비용이 나갈 거죠. 이렇게 발생 가능성 우선 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의무가 우선 일단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자,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당연히 돈이 나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얼마가 되느냐. 세 번째,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충당부채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의제 의무라는 게 나와요. 의제 의무도 부채입니다. 의제 의무라는 거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진짜 아니고 진짜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온라인이 아니라 우리 실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내일 말이에요. 내일 결석 한 분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 끝나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날 어때요? 나 오늘 결석 안 하면 아이스크림 먹겠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사드려야 되죠, 반드시. 그게 의제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자, 의사 표시했어요. 결석 안 하시면 아이스크림 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결석 안 한 사람들은 나 오늘 결석 안 했으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제 의무. 자, 따라서 의제 의무도 당연히 부채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건 별로 우리 회계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당이 되니까 요거 기억번. 자, 요것만 충당부채로 기록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랬죠? 얼마의 금액을 결정할 것이냐. 자, 이때 오른쪽 311페이지에 자,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이나 또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첫 번째 최선의 추정치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뭘로? 현재 가치로 평가. 우리 회계는 무조건 현재 가치 평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이제 사채 회계를 배우시게 되면 현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거는 미래 사건이다.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종업원을 채용하면 미래에 퇴직금 나갈 거고 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면 미래에 AS 해줄 거고 자, 이런 것도 측정하는데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마지막 5번 자산에 예상되는 처분이익 자, 얘는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번 내에다가만 완별해 주세요. 자,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정도만 그 1, 2, 3, 4 동그라미 치시고 5번은 X표 치셔서 잘 기억해 주시면은 이론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대로 잘 맞히셔야 되고 요런 이론 문제가 나올 때 요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완별하셔서 1, 2, 3, 4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은 X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변동 및 사용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세요. 그대로. 자, 312페이지에 자, 충당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바로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죠. 1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지금 바로 배웠던 1번에 대한 이야기.
2번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겠죠. 자, 3번 화폐의 시간가치의 영향이 중요하다면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가치로 평가. 오케이. 4번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을 평가한 세전이율, 자,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5번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에 페이지 잠깐 남겨주시고, 자, 311페이지에 자, 측정의 1, 2, 3, 4, 5 이렇게 나올 때 아까 1번, 2번, 3번, 4번 얘는 동그라미 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5번은 X표 이렇게 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어이 뭐야 이거 너무 쉽네 하고 간단하게 떡을배기 매길 수가 있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걸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필요한 것만 자, 내 거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 공부 방법이다. 자, 자신 있게 한번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충당부채에는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판매보증 충당부채, 자, 그 다음에 경품 충당부채, 자, 뭐 이런 것들이 이 충당부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충당부채 간단한 문제 하나 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채회계로 들어갈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우발 자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발 부채는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반대로 자산에도 이런 형안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자, 내가 이번에는 누가 우리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 담당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난번에 그 우리 소송한 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 100% 이겨요. 그래. 100% 이긴데. 그러면 이기면 변호사님 얼마나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100% 이기고 1억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변호사 얘기가 그 사건 담당 판사가 자기 부인이래. 그러면 판결문 살짝 봤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는 얼마 1억 받을 거 생겼죠. 그렇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자, 그 경우에는 절대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우발 자산으로서 주석으로만 공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갚아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자, 두 개만 해요. 발생 가능성 높고, 자, 발생 가능성 희박. 자, 여기서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 측정이 가능. 자, 신뢰성 있는 금액의 측정이 불가능. 그래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그냥 우발 자산. 자, 여기도 금액을 몰라도 우발 자산, 우발 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주석으로만 공시. 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재무제표 본문에는 표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이 정도는 거꾸로 얘와 얘의 반대 입장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하고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요거 꼭 좀 보세요. 거기 315페이지에 우발 자산 얘기했죠. 자,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만 좀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사채 정리하시고 충당부채 관련 문제들 풀어서 우리 부채에게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